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로 비긴 뒤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톤빌라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텐데요. 4위 아스톤빌라는 내일 새벽 4시 15분에 맨시티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변이 없다면 맨시티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잡고 승점 3점을 얻어서 59점이 됐다면 맨시티에게 패배한 아스톤빌라의 골득실이 떨어져서 토트넘이 4위에 등극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맨시티와 아스톤빌라 경기와 상관없이 5위에 계속 머무르게 됐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원정 경기임에도 점유율을 70% 가까이 가져갔는데, 막상 손흥민의 슈팅은 또 2개 그치면서 연속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5골로 동률인 보엔도 이번 경기 무득점을 했다는 것 정도? 상대 진영에서 지나치게 패스로 뭘 해보려다 보니까 정작 슈팅을 때려야 할 때 못 때리면서 답답한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점유율은 웨스트햄의 2배가 넘었는데 슈팅 개수는 13대 11로 겨우 2개만 더했을 뿐이고, 유효 슈팅은 양팀 모두 4개로 똑같거든요.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해버릴 바에야 차라리 손흥민 존에서 중거리 슛 한 번이라도 차주길 매우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시즌이 NG볼 도입 첫 시즌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할 거라고 말을 해놨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는 맞았는데 아꼈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슛을 안 하니까 열불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엔지 감독은 전반적인 경기 내용에는 만족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판단이 더 정확했다면 분명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나에게 조이스틱이 있어서 선수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코치진의 역할은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 공이 박스 안으로 가야 할 때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전방에 있던 쓰리톱을 제대로 돕지 못했던 볼 공급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겁니다. 뭐만 하면 선수 탓을 하던 전임 감독과는 달리 엔지 감독은 웬만하면 선수 탓을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서 원하는 대로 공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오른쪽 측면 선수들이 킥 정확도가 좀 많이 낮았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선제골을 넣은 존스는 골 냄새는 잘 맡았지만 크로스 4개 시도에 전부 실패, 롱볼 성공률 0%로 손흥민이나 베르너에게 기회를 주는 데에는 완벽하게 실패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라이트백 포로 역시 원래는 킥이 정확한데 오늘은 크로스를 7개나 올렸지만 전부 실패하면서 기회 창출도 0회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스트라이커로 나선 손흥민은 슈팅은 2개밖에 못하면서도 기회 창출은 3회로 팀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잘 되려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의 골을 위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을 도우려다가 정작 자기 슈팅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는 메디슨도 크로스 4개 시도에 성공률 0%로 매우 부정확한 크로스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존슨이나 포로보다 나았던 건 롱볼 패스는 3개를 시도해서 모두 성공한 정도고요. 올 시즌 전반기 때와는 너무 다른 퍼포먼스입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첫 10경기 동안 3득점 5도움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했던 반면에 그 이후 10경기에서는 1득점 2도움으로 확실히 활약이 저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2달짜리 큰 부상도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한 달 정도 결장을 했기 때문인지 좋았던 감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부상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팀을 위해서 뛰는 걸 수도 있고, 혹 올 시즌에만 2번 부상을 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경기 중에 부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메디슨의 폼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기자들 역시 엔지 감독에게 메디슨이 부상 아니냐고 물었는데, 메디슨은 다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부상을 입고 있었다면 출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물리적인 부상은 없다고 답한 엔지 감독입니다. 그러면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웨스트햄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클루셉스키가 선발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지난 루턴타운전에서 전반 이후 교체됐던 게 플레이가 나빴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피드가 느린 건 고질적인 문제고, 게다가 엔지 감독이 말했던 판단력도 느릴 뿐만 아니라 매우 이상할 때가 많아서 노마크인 손흥민을 코앞에 두고도 굳이 자기가 슈팅을 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리는 어이없는 장면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시죠. 그 결과 선발에서는 밀리고 후반 70분에 메디슨과 교체돼서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을 쌩쌩한 체력으로라도 가려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네요. 그러나 후반 교체 투입에도 불구하고 쿨루셉스키의 느린 스피드와 나쁜 판단력은 결코 가릴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후반 94분 토트넘의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부터 역습을 이끌면서 40m 이상 단독 드리블을 돌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에서 쿨루셉스키가 달리고 있는데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는 손흥민보다 맨몸으로 뛰는 쿨루셉스키가 더 느렸습니다. 분명 동일 선상에서 출발했는데도 말이죠.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공까지 몰고 가는 손흥민보다 느린다는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뭐 쿨루셉스키 느린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 그건 이해해 준다고 치고,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했을 때는 웨스트햄 수비 3명이 자리를 잡고 있고 히샬리송 혼자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손흥민을 포함해서 로셀소, 사르, 우도기가 마구 질주를 하고 있어서 쿨루셉스키가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웨스트햄 수비 4명에 토트넘 공격 5명이 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평소에는 또 공을 질질 끌던 쿨루셉스키가 이번에는 냅다 크로스를 시도해버립니다. 그 공이 전방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히샬리송 혼자라 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바로 앞에 수비수 몸에 맞으면서 마지막 찬스를 허무하게 날린 겁니다. 물론 후반 70분에 투입돼서 24분밖에 안 뛴 쿨루셉스키가 무승부의 범인이라고 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많이 가혹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8살 많은 캡틴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전력을 다해서 뛰는데 후반에 투입돼서 쌩쌩한 쿨루셉스키가 속도에서 뒤처진다는 것도 참 보면서 어이가 없고, 더 황당한 건 그동안 꿈을 댄다고 욕을 들은 건지 동료들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급발진하면서 천금 같은 역전 기회를 놓친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 팬들 역시 이 마지막 찬스 장면에서 쿨루셉스키의 플레이에 매우 실망한 모습이고요. TV로 쿨루셉스키의 마지막 플레이를 보다가 육성으로 욕을 뱉었다. 맙소사, 저런 멍청한 플레이가 어딨어. 나는 언제나 쿨루셉스키의 크로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그걸 증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말이 맞았네. 쿨루셉스키의 스피드가 느린 건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저렇게 생각 없이 올리는 크로스는 정말 참기 어렵다. 존슨이나 베르너와 비교해서 쿨루셉스키는 윙어라고 하기 너무 민망하다. 어떻게 94분을 뛴 손흥민보다 더 느릴 수 있지? 심지어 소니는 드리블을 하고 있었다고. 쿨루셉스키 대신 로셀소를 먼저 투입했어야 했어. 저 자리에 로셀소가 있었다면 슈팅을 한 번이라도 더 했을 거야 등등. 쿨루셉스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최근 콘테 감독을 노리고 있는 나폴리에서 콘테 감독을 설득하려고 쿨루셉스키를 영입한다는 풋볼 이탈리아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올여름에 쿨 거래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아무래도 너 가는 게 낫겠어. 동의하시죠?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친 손흥민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손흥민 시대도 한 번씩 더 들어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